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니, 죽은 채로 발견됐죠.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게 3년 전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옥문이 열린 날이라고 해야 하나? 처음엔 그냥 슬펐어요. 당연히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보니 슬픔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죠. 가을 햇살이 따스하고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저는 그날 아침 교회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독거노인 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 봉사활동 끝나고 집에 돌아온 게 오후 3시쯤이었나?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거실로 갔죠. 남편이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든 채로. 여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그 순간 알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 여보.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사망 시각은 오전 11시경으로 추정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장례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친척들이 왔고 남편 회사 사람들이 왔고 동네 사람들이 왔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놀라셨죠? 힘내세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큰아들 민재는 차분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했고 둘째 딸 지수는 제 옆에서 계속 울었어요. 막내 재윤이는 멍하니 있더라고요. 3일장을 치렀고 남편을 화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텅 빈 집, 남편 없는 집.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 이제 혼자구나.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해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험 청구, 은행 계좌 정리, 남편 회사 퇴직금 처리, 각종 서류. 그러다가 남편 휴대폰을 정리하게 됐어요. 잔금 해제를 남편 생일로 했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 결혼기념일로 해봤어요. 열렸죠.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혹시 중요한 연락이 있나 싶어서. 그런데 자기야, 오늘 몇 시에 만날까? 보고 싶어 죽겠어. 우리 애기 초음파 사진 봤어? 뭐라고?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대화창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수진? 누구지? 스크롤을 올려봤어요. 대화 내역이 2년 전부터 있었어요.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빨리 이혼하고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 아, 남편이 바람을 피웠구나. 그것도 2년 넘게.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휴대폰 계속 들여다봤죠. 증거를 찾듯이. 그리고 더 끔찍한 걸 발견했어요. 사진첩에 있던 초음파 사진. 12주 된 우리 아기예요? 건강하대요? 날짜를 보니까 남편이 죽기 2달 전이었어요. 그럼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건가? 남편의 아이를?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새 아이를 낳고 힘든 시절도 함께 이겨내고 늙어가면서도 서로를 의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여자 뱃속엔 남편의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 GPS 기록을 뒤졌어요. 남편이 자주 간 곳들을 찾아봤죠. 회사, 집, 그리고 한 아파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주소를 메모했어요. 민재야, 엄마 좀 나갔다 올게. 엄마 어디 가세요? 볼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그 아파트로 갔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동호수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수진 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문이 열렸어요. 수진은 젊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임신한 배가 불러 있었고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죠. 거실에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집엔 없는 사진. 차 드릴까요? 됐어요. 저희는 마주 앉았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3년 전이요? 아내분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형식적인 부부라고 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형식적인 부부라니. 우린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새 아이를 낳았고 손주도 볼 계획이었죠. 그게 형식적이었다고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는요? 낳을 거예요? 제 아이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재야, 너 아빠가 다른 여자 있었던 거 알았니? 민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알았어요. 뭐? 1년 전에 알았어요. 우연히 아빠를 봤거든요.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 걸.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 봐요. 다들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네요. 그날 저녁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보험금 이야기 들으셨어요? 무슨 보험금? 아빠가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더라고요. 총 5억 정도 돼요. 5억? 근데 수익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 아니야.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수익자가 2명이에요. 엄마랑 강수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다음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인의 배우자이신 서영희 씨와 수익자로 지정된 강수진 씨 두 분 다 청구를 하셔서요. 제가 법적 배우자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수익자를 명시해 놓으셔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변호사는 말했죠.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이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유산은 법적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 갖게 되고요. 그럼 그 여자가 보험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2억 5천은 부인께서, 2억 5천은 강수진 씨가 받게 됩니다. 억울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3년 만난 애인이 같은 금액을 받다니. 유산은요? 주택, 예금, 퇴직금 등을 합치면 약 8억 정도 됩니다. 이건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각 1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약 2억 4천, 자녀분들이 각각 1억 6천씩 받으시게 됩니다. 숫자만 오가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한 달 후 수진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 남편의 아이가 맞더라고요. 그 아이도 법적 상속인이 됐어요. 변호사가 다시 계산했죠. 이제 자녀가 4명이 되셨으니까 부인께서 2억, 자녀분들이 각각 1억 2천씩 받으시게 됩니다. 민재가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돼. 그 애는 혼외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입니다. 지수는 울었고 재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돈 때문에 갈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장 뒤에 작은 금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는데 계속 틀렸어요. 결국 개인정보 잠금 해제 업체에 맡겼죠. 금고가 열렸을 때 안에 있던 건 서류 봉투 하나였어요. 열어봤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남편 명의의 상가 건물이 3채나 있었어요. 총 시세 20억. 이게 뭐야? 제가 전혀 모르던 재산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건물들의 임대 수익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진의 통장에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횡령을 했어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고 수진 명의로 해뒀죠. 수진은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도 받았던 거예요. 저는 다시 수진을 찾아갔어요. 당신 다 알고 있었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회사 돈 횡령한 것도 그 돈으로 부동산 산 것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받은 거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그때 수진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뭐라고? 오빠가? 아니, 남편분이 계획한 거예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재산을 만들고, 저를 만나서 명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죽는 거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분은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진단받았대요? 오래 못 산다고? 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들한테는 보험금과 유산을 남기고, 저한테는 부동산을 남긴 거죠? 왜? 왜 당신한테? 제가 임신했으니까요? 남편분은 자기 아이가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남편은 자기가 곧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보험금과 유산을, 애인과 그 아이에게는 부동산을. 편지가 있어요? 수진이 봉투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여보, 미안해. 남편의 글씨였어요.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죽을 용기도 없고 솔직할 용기도 없었어. 수진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어. 그게 잘못인 걸 알아.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용서해줘. 아이들을 잘 부탁해. 그리고 행복해.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아닌 그냥 허무함.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엄마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아빠한테 돈을 받았어요. 뭐라고? 3년 전부터요. 매달 500만 원씩 통장으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왜 그런 돈을 받았어? 아빠가 회사 일 도와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입막 음용이었죠. 입막음? 아빠가 수진 씨랑 만나는 거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아빠도 알았어요. 그래서 돈으로 제 입을 막은 거예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비겁했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데 돈 때문에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아들마저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다음 날 지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죠?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경리부에서. 그래, 알아. 제가 아빠가 횡령하는 거 알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2년 전부터요. 회계장부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가짜 거래처들, 허위 계약서들. 아빠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지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협박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말하면 저도 공범이 된다고. 경리부 직원이었으니까 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아빠가 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라고 나중에 다 정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은 사기꾼이었고 큰아들은 공범이었고 딸은 묵인자였어요. 2주 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족분께서 한번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감사팀장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인께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히 계산 중이지만 최소 15억 이상입니다. 15억. 이 금액은 유족분들께서 변상하셔야 합니다. 왜 저희가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유산을 상속받으셨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으면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역전됐어요. 우리가 받은 유산 8억, 보험금 2억 5천. 총 10억 5천. 하지만 갚아야 할 돈은 15억. 우리는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변호사와 긴급 상담을 했어요.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빚도 지지 않으시죠. 민재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아무것도 못 받아요? 하지만 15억을 갚을 순 없잖아. 제가 말했죠. 결국 우리는 상속 포기를 선택했어요. 집도 예금도 보험금도 모두 포기. 30년 동안 함께 일궈온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수진 씨 명의의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건 이미 수진 씨 명의로 돼 있어서 회사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여자만 20억짜리 건물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날 밤 막내 재윤이가 집에 왔어요. 술에 취한 채로요. 엄마, 재윤아, 왜 이렇게 마셨어? 엄마, 미안해요. 또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말만 들으면 심장이 철렁해요. 나도 아빠한테 돈 받았어요. 너까지? 유학비라고. 미국 MBA 학비랑 생활비. 아빠가 다 대줬어요. 그게 얼마인데? 2억이요. 2억.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 돈이 회사 돈이었다는 거 알았어? 재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근데 저는 유학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모두 공범이었던 거예요. 아빠의 범죄를 알면서도 돈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거죠. 며칠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은 아기를 안고 있었죠. 이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에요? 작은 얼굴. 남편을 닮았어요.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아니요. 제한이 있어요? 제안? 저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여사님네 가족이 아무것도 못 받게 된 거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 부동산 수익의 절반을 드릴게요. 매달요? 뭐라고요? 건물 세 채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매달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중 500만 원을 여사님께 드릴게요. 평생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 그래야 해요?
남편분이 원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아이의 형제들이잖아요? 가족이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모았어요. 수진이가 이런 제안을 했어. 이야기를 다 들은 민재가 먼저 말했어요. 받으면 안 돼요. 왜? 그 여자 양심의 가책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 시혜를 베푸는 거라고요. 하지만 우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윤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은 원래 우리 가족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횡령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벌었다면 그 돈은 우리 가족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민재가 말했어요. 그 여자 자식이랑 우리가 같이 돈을 나눠 쓴다는 게 그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 제가 말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우리는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수진에게 받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죠. 매달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와요. 정확하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수진이 아기를 데리고 와요. 형들이 보고 싶대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그 아이 이름은 준서예요. 남편이 지어놓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준서는 정말 아빠를 닮았어요. 웃는 모습, 우는 모습, 자는 모습까지. 가끔 그 아이를 보면 남편이 생각나요. 밉지만 그립고 원망스럽지만 사랑했던 사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 박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형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형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만났어요. 네? 그때 형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영희한테 이거 전해달라고 하면서 USB를 줬어요. 박 사장님이 USB를 건넸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살아있을 때의 목소리.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화면 속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 수진이 일도,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아이들한테 돈 준 것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너랑 함께한 시간들 모두 진심이었어. 아이들 낳고 키우고 함께 늙어가는 것 다 행복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졌어. 내가 죽으면 너희가 힘들어할까봐.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고생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걸 감추려고 수진이를 이용했어. 처음엔 그냥 명의만 빌릴 생각이었어. 그런데 정이 들었어. 수진이한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를 배신한 거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알아줘.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너를 사랑했고 수진이도 사랑했어. 두 사람 모두. 영상은 계속됐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회사 횡령도, 수진이와의 관계도, 숨겨진 재산도. 너희는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 법정 싸움도 하고 돈 문제로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게 될 거야. 그래도 버텨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남편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이한테 준 부동산. 그건 사실 너희 거야. 명의만 수진이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회사가 압류할 수 없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수진이도 알고 있어. 그 돈을 너희 가족과 나눠야 한다는 거. 저는 무너졌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남편의 철저한 계산.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너희를 사랑했다고. 민재야, 넌 착한 아들이었어. 너무 큰 짐을 지워서 미안해. 지수야, 넌 똑똑한 딸이야. 아빠의 비밀을 지켜줘서 고마워. 재윤아, 막내야. 넌 아빠의 희망이었어. 꿈을 이뤄.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다시 태어나면 같은 선택은 안 할게. 정직하게 살게. 너만 사랑할게. 하지만 이번 생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사랑해. 영원히. 영상이 끝났어요. 그날 저는 아이들을 다시 모았어요. 그리고 영상을 함께 봤죠. 아이들도 울었어요. 모두. 아빠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줄은. 민재가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였구나. 지수가 눈물을 닦았죠. 재윤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우리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완벽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방법이었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것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다음 날 수진을 다시 만났어요. 영상 보셨어요? 수진이 물었죠. 봤어요. 남편분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살아요? 가족으로? 뭐라고요? 준서도, 민재도, 지수도, 재윤이도 모두 한 아빠의 자식이잖아요? 가족이에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남편의 애인이었던 이 여자를. 하지만 준서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아이는 제가 없었으니까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당신이 남편을 사랑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도 30년을 함께 산 아내예요. 그 무게를 존중해줘요. 당연히요. 그리고 준서를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요. 당신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막내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 됐어요.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죠. 수진이 요리를 해오고 민재가 와인을 사오고 지수가 디저트를 만들어 오고 재윤이가 준서를 돌봐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너무나 어색했죠. 이모. 준서가 저를 불러요. 아니야, 할머니라고 불러. 민재가 정정해줘요. 할머니? 응, 우리 아빠도 내 아빠니까 할머니가 맞아. 준서가 저를 올려다봐요. 순수한 눈으로. 할머니.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요. 이 아이는 제 손주예요. 법적으로도 피로도.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혼자 남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용서한다고 말할 순 없어요. 아직은 당신이 한 짓은 정말 나빴어요. 나를 배신했고 아이들을 거짓말에 연루시켰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두려웠겠죠. 죽음이 우리의 미래가.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알아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랑에 빠진 여자였어요.
당신처럼. 그리고 준서는 정말 예쁜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 가끔은 당신이 미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하지만 가끔은 고마워요. 우리를 생각해줘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은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여전히 이상해요. 본부인과 애인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가족.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위하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이어진. 민재는 결혼했어요. 지수는 회사를 옮겼어요. 더 이상 아빠의 그림자 아래 있지 않아요. 재윤이는 대학원에 갔어요. 심리학을 전공해요. 우리 같은 가족을 상담하고 싶어요 라면서. 준서는 이제 3살이에요. 할머니라고 저를 부르고 형아들아라고 민재와 재윤이를 부르죠. 수지는 여전히 매달 돈을 보내요. 하지만 이젠 의무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오늘은 남편 제사 날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묘지에 갔어요. 아빠, 우리 왔어요. 민재가 말해요. 아버지 준서 데리고 왔어요? 수진이 말하죠. 준서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아요. 할아버지, 우리는 함께 절을 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묘 앞에 앉아요. 여보, 3년이 지났어요. 당신 없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을 원망했고 저주했고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이상하지만 행복하게.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보는 눈은 있었나 봐요. 준서는 당신 닮아서 너무 귀여워요.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도 다 컸어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죠. 바람이 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을 용서할게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러니까 당신도 편히 쉬어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 저는 63세예요. 남편이 죽고 3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오고 수진이 오고 준서가 와요. 할머니 이거 봐. 준서가 그림을 보여줘요. 가족 그림이에요. 할머니, 큰형, 작은형, 누나, 엄마, 그리고 나. 우리 가족이야. 그래, 우리 가족이지. 이상한 가족이지만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만약 모든 걸 정직하게 말했다면 아마 우리는 이혼했을 거예요. 싸우고 원망하고 헤어졌겠죠. 하지만 남편은 죽었고 진실은 조각조각 드러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해하게 됐어요. 사랑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가족은 피만이 아니라는 것.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 60대에 겪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숨겨진 애인, 혼외 자식, 횡령, 유산 싸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원망으로 평생을 살 건지 아니면 이해하고 나아갈 건지.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아이들과 손주와 그리고 이상하게 된 우리 가족과.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답이 보여요. 완벽한 답은 아닐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답은 나와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그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같은 선택은 안 할게. 저도 그래요. 다시 태어나면 더 솔직하게, 더 용감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이번 생은 이게 최선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우리 모두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겠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오거든요. 우리의 이상한 하지만 소중한 일요일 저녁 식사를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어떤 모습의 사랑이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